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가요? 벌써 1980년대가 됐습니다. 시대의 흔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60년, 70년 정도 된 일이 아직까지 우리 삶에 이렇게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글쎄요, 별로 그렇게 유쾌하진 않은데 시대를 얼른 바꿔야 되겠죠. 좋은 시대로 만들면 이런 얘기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런 질곡들이 있었지만 이 시대의 흔적들을 다 깨끗이 지워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0년대는 인권과 정의의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작을 하는데요. 1980년대는 저한테는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1980년도에 중학교를 들어갔고, 그때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80년 하면은 가장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랄까 하는 게 5월 광주, 5.18 광주 항쟁이겠죠. 근데 제가 79년, 80년을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처음으로 좀 한번 생각해 봤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80년대는 최규하가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79년 12월 말이 되면 박정희를 뽑았던 방식으로 최규하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어찌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존재감이 없는 대통령일 겁니다. 최규하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다라는 걸 기억하는 젊은이들이 있을까요?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도 잠깐 등장하지만 뭔가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이제 관료 출신이거든요. 외교관 출신인데 박정희 밑에서 외무부 장관을 했죠. 그리고 일본에서 아마 대학을 다니고 그러니까 일제 시절부터 관리로 이렇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권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그 관료적인 마인드로 그냥 그 안에서 본인의 어떤 보신이랄까 그런 것만 생각했던 사람이라서, 떠나면서도 당시에 전두환이 했던 어떤 무례하고 무도한 행각들에 대한 그 진실을 하나도 밝히질 않았습니다. 본인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겠다는 하나의 전두환들의 어떤 그 반란의 음모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뒤로 미루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사적 책무를 다 하지 않아서 오늘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됐는데요. 지금 80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만은 그 사이에는 계속 그 전두환이 본인의 위치를 확고히 위한 여러 공작들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는 K공작이라고 해서 언론 통폐합과 관련한 그 준비를 조선일보 출신의 허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이 되면 본격적인 서울의 봄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이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드디어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이 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시기가 되는데, 그때 서울역에 모여있던 이 수많은 이 학생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대학생들이 가두 데모를 지금 사흘째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당시에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때가 5월 13일부터 5월 13, 14, 15 이렇게 이어지는데, 5월 15일 날 서울역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출동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진압한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재철이라는 사람이 학교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어떤 결정적인 그 계기가 그러니까 서울의 봄 민주화의 물결이 꺾여버리는 일이 되었다라고 당시를 경험한 분들은 대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봄에 이런 결정이 또 그 뒤의 역사에서 가슴 아픈 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 서울의 봄에 서울역 회군을 결정한 그 심재철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MBC 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수구정당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죠. 5선까지 하고 뭐 원내대표까지 하고 참 각종 이상한 짓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시대가 참 아프게 기억해야 될 흔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절자들은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요. 그러니까 4.19 혁명의 주역이라는 사람들이 그 전두환 밑에 가가지고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한일 국교 정상화 그 굴욕적인 그 회담을 반대했던 그 학생들도 변절해가지고 전두환 밑으로, 박정희 밑으로 들어가고 전두환 밑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쭉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80년대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도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삶을, 뭐 김문수 같은 사람이 유명하죠. 김문수, 장기표, 뭐 이재호, 심재철, 또 뒤에 보시겠지만 뭐 박종철 열사의 그 희생을 배신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가슴 아픈 흔적들이 많이 남게 됩니다. 이 서울역 회군이 그러니까 5월 15일 날 이루어지고 5월 16일은 5.16이니까 이 쿠데타 세력에게는 기념일 같은 날이고, 5월 17일 날 밤에 이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뭐 국보위를 통해 가지고 헌정 질서를 담당하겠다. 그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쿠데타가 완성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최규하는 사실상의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그냥 있는 거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이제 그 8월이 되면 퇴임을 하거든요. 최규하가 자진해서. 그러니까 뭐 한 8개월짜리 대통령이었죠. 아무런 하는 일 없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군부 눈치를 보면서 자기 연명하다가 그냥 퇴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있고, 그게 이제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거는 제주도까지 다 포함한다는 얘기고요. 5월 18일 날 전남대에서 학생들이 전남대 조선대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민주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제 군인들을 내려보내가지고 학살을 자행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고, 이 사진 이제 가장 유명한 사진이죠.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 이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제 망월동 묘역에 다 계시고, 그런 분들을 많이 추모하는 이들이 여전히 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월 광주에서 보였던 이 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 그 다음에 여기 대검이 꽂혀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칼을 가지고 여성들에게도 들이대면서 여러 가지 학살을 자행했다는 그 역사적 진실이 지금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여전히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여전히 무슨 북한이 내려와서 벌인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그렇게 주장하면서, 한편에서는 그 당을 지지한다는 그 당의 구성원들의 일부가 여전히 나서서 5월 광주를 폄훼하고 막말을 하고 여기다가 괴담을 유포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이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 계속 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활보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지금 또 우리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또 아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5월 광주의 얘기는 뭐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이때 이제 뭐 이렇게 이쪽 장면에 시민들이 이렇게 버스랑 트럭을 동원해가지고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있고, 이 버스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계시는 분이 지금 있죠. 이런 장면들, 이렇게 대체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장갑차까지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발포해갖고 시민들을 사살하는 데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도청에서의 마지막 항쟁을 끝으로 5월 광주가 하여튼 피로 물든 그런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이 피로 물든 현장을 딛고 전두환은 최규하를 기어이 몰아내고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80년 8월 말쯤에 선거를 하고요. 9월 1일 날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이라고 취임을 하거든요. 전두환은 대통령을 법적으로는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을 했습니다. 11대, 12대 대통령을 했고요. 12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12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호원 조치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6.29 선언이 이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11대 대통령은 최규하가 중간에 사임을 했기 때문에 보궐 형식으로 이제 있었던 거고요. 이때 신문에다가 이 재벌들이 광고를 냅니다. 여러 가지 광고가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아실만한 그룹들 거를 좀 이렇게 골라왔는데 11대 때 이 11대 전두환 대통령 각하 취임 이렇게 경축 이렇게 써놓고 새시대의 영도자이신 각하의 취임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저희 현대는 정의로운 새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이념과 신념을 새롭게 다져 온 국민의 염원인 민주복지국가 건설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내고요. 이런 행태는 뭐 12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대 때 현대가 역시 똑같이 11대 때하고 똑같은 문장이죠. 이 부분에 있었던 문장만 밑에 거는 너무 낯뜨거웠는지 12대 때 새시대의 새 영도자이신 새시대의 영도자라고 했다가 여기 새시대의 새 영도자라고 새자가 들어갔네요. 새시대의 새 영도자이신 각하의 취임을 온 국민과 더불어 이번에는 그냥 축하드리는 게 아니라 충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새자를 집어넣고 새 영도자를 충심으로 축하한다. 조금 더 이제 아부가 늘었네요. 이렇게 했고 11대 때 삼성이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각하 취임 역시 경축 그 광고를 내면서 기필코 새 역사 새 사회를 창조하겠다는 국민의 단합된 의지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복된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서 밑에다가 이게 전 대통령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면서 이 전두환이 한 얘기를 따가지고 물론 뭐 진심으로 한 얘기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아부하는 모습, 이 정경유착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럭키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각하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정의롭고 복된 새조국 건설 대열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정의롭고 복된 새조국을 건설한답니다. 전두환의 쿠데타로 만들어진 정권을 상대로 이 주식회사 럭키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LG가 됐죠. LG, 뭐 GS, LS, LIG, LF, 뭐 LIS, 뭐 여러 가지가 다 이게 럭키 금성그룹이죠. 옛날에 거기서 나온 것들인데 뭐 하여튼 이런 낯뜨거운 광고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시로 돈을 갖다 바치던 때니까 그것이 나중에 이제 50mm 청문회에서 또 등장하기도 하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에 의원으로 초선 의원으로서 그 청문회에서 재벌들을 질타하면서 청문회 스타로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들이 이어지는데요. 여튼 박정희가 남겨놓은 돈을 청와대 벽장에서 찾아내가지고 전두환이 박근혜한테 일부를 주고 일부는 정승화한테 들고 가가지고 뭐 상납하려고 뭐 저희가 뭐 좀 챙겼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장면 서울에 보면서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이렇게 소위 통치자금이라고 칭하면서 부정축제를 행했던 그러니까 나라의 부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됐고 그거는 뭐 재벌들로부터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 땡겨 써도 된다. 뭐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지난 시간에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일본 기업들을 불화받아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한국의 재벌들이 박정희 시대에 또 전공유착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떤 특혜를 통해서 또 성장하고 발전하고 축제를 했고 이런 얘기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관습이나 뭐 행태가 바뀌지 않죠. 여전히 이제 이 재벌들의 어떤 이 아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게 또 대우그룹이 국제그룹이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 양정모 회장이라는 분이 국제그룹을 이제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자금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체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재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경고가 됐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런 광고들이 이렇게 역사의 흔적으로 이 아부의 흔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 지금은 얼마나 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재벌과 언론과 그 다음에 타락한 종교 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손잡고
정권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도 자기들이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 대통령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재벌들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살아남기 위해서 줄을 내려고 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치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까지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을 가슴 아프게 토로하기도 하셨는데, 한국의 어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이 낳은 아이러니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이 그 정치 권력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서 세상을 장악해서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군사 독재가 물러가고 민주화의 시대가 오니까 법치를 내세워서 합법을 가장한 검찰의 전행, 그다음에 검찰의 어떤 특권적 행태, 검찰의 약진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다가 결국은 검찰 쿠데타까지 이어져서 지금 검사 독재 정권,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정권의 탄생까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뭐 이런 쓰라린 현실이 또 있습니다. 뭐 이때 이제 우리가 하여튼 제대로 된 서울의 봄과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이런 대가를 지금도 이제 치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당시에 이제 이 전두환을 상대로 79학번으로 대학을 들어간 윤석열이라는 학생이 무슨 학교에서 뭐 모의 재판을 하면서 전두환한테 뭐 사형을 구형했다, 뭐 사형을 선고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무용담처럼 회자됐는데, 지금에 와서 본인이 보이고 있는 모습, 본인의 행태를 두고 본인이 학생 시절로 돌아가서 모의 재판을 한다면 어떤 형을 구형하고 선고하게 될지 본인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두환 시대에 이순자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했죠. 그 치맛바람의 대명사, 복부인의 대명사로서 유명했었는데, 뭐 빨간 바지 복부인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뭐 거기를 능가하는 사람이 또 등장했고, 그 역사가 이렇게 반복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퇴행의 시기를 우리가 잠시 겪고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또 강물은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전두환 시절이 결코 그렇게 그냥 쉽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항쟁이 있었고요. 특히 이때는 이제 반미 자주화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탄생하게 된 경위가 그 미국의 방치 용인 없이 이게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생각하게 되고, 당시에 이제 쿠데타를 하면서 움직였던 병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한민군 사령부의 어떤 통제하에 있는 병력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나섰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근데 미국이 한국의 민주화를 돕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는 미국에 대한 어떤 적대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1981년도에 전두환이 미국에 가거든요. 그 전에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해둔 상태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미국으로 가시라, 미국으로 가야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기류의 김대중이라는 영화에서 그 이호 여사가 김대중 대통령을 설득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로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1981년도에 그 전두환이 방미를 하고 그 정권을 미국으로부터 승인받는 조건으로 미국이 그 김대중 대통령의 가명과 석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을 면하고 미국으로 가서 이제 다시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쌓이다가 1985년도에 이제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전에 민추협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이제 주도하는 그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귀국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그 전에 있었던 그 필리핀에서의 암살 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귀국하는데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이제 함께 내리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함께 왔었는데, 뭐 하여튼 그런 험악한 상황들을 거쳐서 이제 12대 총선이 이루어지는데 11대 총선은 그냥
군부 통제 하에 1981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때 1대대, 2중대, 3소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1981년 3월 25일 날 11대 총선이 있는데 그때 야당이라고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관제 야당으로 그야말로 군부 세력이 주도해가지고 어떤 야당에 선명하지 않은 타협적인 인사들을 가지고 그 만들어낸 야당들이 있는데 1대대가 민주정의당, 민정당, 2중대가 민주한국당이라는 민한당, 그 다음에 3소대가 한국국민당이라는 국민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국민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뭐 그 민정당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뭐 그런 정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었는데 85년도에 국민들이 이 민주한국당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한국당은 26석, 당시에 새롭게 출범한 신한민주당이라는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만든 정당이 49석을 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를 거의 압도하고 민한당을 침몰시켰다. 그래서 제1야당으로 되고 득표율은 민정당 36%, 신민당 28%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떤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표출되는 계기가 됐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이 두려움 속에 1986년도에 이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때 이제 이 범인이었던 문기동이라는 경찰관입니다. 뭐 근데 이 사람의 행각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이 검찰이 부천서 사건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하면서 운동권에서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책동으로 이게 그냥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과장해서 만들어냈을 뿐이다. 티셔츠 입은 가슴만 때렸고 이 권인숙 당시에 피해자였던 이제 지금 권인숙 의원을 말하는 건데 무고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리한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이걸 발표한 인천지검의 부장검사 김수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권양의 변호인단이 재정 신청을 했다. 이 무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민주화, 그러니까 6.29 이후에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비로소 이제 문기동은 나중에 구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시에 이제 이 검찰과 경찰의 이런 합작으로 진실을 가리던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운동권에서 공권력을 무력화하려고 책동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검찰이 지난 정부에서 보였던 그 진실을 가리는 여러 행태, 특히 채널A 사건을 둘러싸고 또 처갓집 사건을 둘러싸고 주가 조작 사건이건 뭐 부동산 투기든 뭐 문서 위조든 그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사적으로 공권력을 활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이때부터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역사적 맥락이 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한 40년이 지난 뒤에 이게 반복되는 꼴을 또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가 87년 1월 달이 되면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6월 달이 되면 6월 항쟁 중에 연세대 앞에서 우리 이한열 열사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가고, 그때 이제 입었던 옷들입니다. 이것이 전시가 돼 있다가 이렇게 또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되고 하는데요.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시게 된 이후 87년 1월 14일 서울대 언어학과 회장이 물고문 받다가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에 탁 치니까 억하고 쓰러졌다라고 해명을 했고, 이게 이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잊지 못할 두 박씨가 등장합니다. 그 박종철 열사가 왜 무엇 때문에 고문을 받다가 이렇게 숨져갔는가 하는 것들이 여러 번 이제 알려졌는데도 아직 기억에서 사라진 면이 있는데, 박종철 열사는 당시에 학교 선배였던 박종운이라는 사람을 그 위치를 불어라. 거기가 더 선배고 그 사람이 나름 그 학생운동의 주요 간부라고 파악한 그 공안 수사기관이 계속 추궁을 하고 압박을 하니까 박종철 열사는 그것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사실 박종철 열사 그 하숙집에 숨겨주기도 했고,
거기 있다가 또 이렇게 수배 중에 도피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끝까지 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고문을 받다가 이렇게 숨져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1987이라는 영화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1987, 서울의 봄, 두 가지 영화가 그 남겼던 이런 교훈, 흔적, 맥락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박종철 열사 그때 숨겨주고자 했던 그 박종훈이라는 사람은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후배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숨져가고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참혹하게 숨져갔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 남은 삶은 이 숨져간, 자기를 지키려다가 숨져간 후배를 위해서 다 바쳐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 박종훈이라는 사람은 결국 저쪽 당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부천에 가가지고 국회의원 출마를 3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긴 했는데 김문수의 수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김문수를 따라서 이 전두환 세력과 맥락이 다 있는 그 잔당들이 계속 여전히 그 후손들이 이어져 있는 그 정당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정당의 후보로, 그러니까 박종철 열사를 살해한 그 주역들이 있는 정당에 입당을 하고 그 정당의 후보로 출마를 하고 거기서 계속 뭔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기웃거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박종훈이라는 이름 많이들 기억을 못 하시는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지금 박상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잊어버리셨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에 대법관으로 이 사람이 지명이 돼서 이제 파동이입니다. 당시에 이 박종철 열사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탁 치니까 엇갖고 죽었다라는 부분을 그냥 사실상 받아들이는 식의 축소 수사가 있었는데, 이때 그리고 이제 그 고문 경찰관들을 제대로 다 수사하지 않은 이런 축소 수사가 있었는데, 그때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대법관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현재 지금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박대출이라는 사람이 저쪽 당의 대변인으로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1994년에 당시 이 고문치사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신창원이라는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됐다. 2000년에 역시 같은 수사부에 있었던, 같은 수사를 담당했던 강신욱 검사가 2000년도에 대법관이 됐다. 그 다음에 당시에 같이 수사부서에 있었던 안상수는 그 여당, 그 한나라당, 신한국당의 또 새누리당의 그 의원으로 있다가 결국 당 대표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 막내 검사였던 박상욱이 대법관이 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변인 성명까지 냅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집단들이 모여있는 정당, 그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후보 시절에 그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지칭했던 사람들의 본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있고, 이 사람들이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는, 그리고 그냥 뭐 처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다 법조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 호의호식했던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이 잊혀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창원, 강신욱, 안상수, 박상옥, 할 거 다 해먹었다, 이런 말씀. 그 아웅산 테러 사건이 이제 이때 있었던 거를 또 1983년인데요. 이걸 또 빼먹을 수가 없죠. 이때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뭐 이범석 전 외교부 장관, 뭐 한병춘 비서실장, 뭐 서석준 동자부 장관, 뭐 이런 분들 같은데, 이게 이제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 있었던 장면이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폭사 당한 거죠. 폭사, 압사 당한 건데, 이 상황에서 전두환이 그 보복 공격을 결심하고 그 미국의 협조를 구했는데 미국에서 반대해가지고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전두환조차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통일 방안도 마련하고 총리회담,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것도 이루어지게 하고 하는 관계 개선 조치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도한 사람들도 이 뭔가 이거를 좀 남북 관계를 바꿔보고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을 좀 했었는데, 뭐 노태우도 북방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적성 국가라고 했던 공산 국가들이었던 소련, 뭐 중국 이런 데하고도 이제 정식 수교를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의 이 정부가 보이고 있는 어떤 그 혐중 외교의 모습, 그 다음에 미국의 굴종적인 모습, 이 친일 외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또 통일 정책이나 통일 지향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고 아무런 정책도 없는 모습, 그 다음에 아주 극우의 그 심각한 그 반민주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보였던 그 여러 가지 기가 막힌 모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두환 노태우가 결국 이 친구 간에 이제 권력을 주고받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노태우가 했던 6.29 선언에 대해서 실제로 전두환이 지시해서 한 거다, 전두환이 계획해서 한 거다, 내지는 뭐 내가 전두환 밑에서 다 그렇게 하자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뒤에 숱하게 나왔죠. 노태우는 자기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 공로로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됩니다. 그 대통령이 되는 과정, 그다음에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그 삼김이 출마를 하고 결국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단일화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그리고 그 결과로 정치의 지역 구도가 악화되는 일, 그러니까 88년도에 총선이 또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딱 그 네 갈래로 완벽하게 딱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정당, 그다음에 평화민주당이 호남과 서울에서 의석을 얻고, 그다음에 민주통일당이라는 김영삼의 당이 부산, 경남하고 수도권 일부 이렇게 하고, 민정당은 이제 경북 지역,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 충북 지역, 뭐 충청도, 충북 지역 뭐 이런 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그 일당이 되고, 그다음에 그 신민주공화당이라는 김종필 정당이 또 충청도의 지역 정당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뭐 이런 일들이 이 노태우라는 사람의 당선,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그 소위 말하는 TK 지역의 그 패권주의, 그 다음에 뭐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는 뭐 이 수구정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인식이 남게 된 그 경상도의 그 어떤 수구 세력의 발호,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고 이어지게 되는데, 이 뒤에 서 있는 뭐 이런 사람들 다 최문식 국회의장까지 된 사람인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그 박정희 때만 해도 야당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전두환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국회의장까지 하고 이런 식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역사가 그 자기들을 절대 단죄하는 적도 없고 응징한 적도 없고 자기들이 계속 누리고 이기고 다 해먹으면서 간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고, 이런 일들을 왜 우리는 계속 반복 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 이 수많은 악한들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 안타까운 희생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꼭 좀 기억하고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시겠습니다. 조선일보 호해인데요. 조선일보가 행한 뭐 악행이야 뭐 익히 알려진 바가 있죠. 예전에 뭐 저기 김일성 만세 같은 거를 이렇게 호해로 발행했던 신문 아닙니까? 그 저기 북한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6.25 때 뭐 그것도 유명한 겁니다만은, 요 조선일보 호해에 1986년 11월 17일이라고 돼 있죠. 86년도에 김일성이 총 맞아서 피살됐다, 휴전선에서 방송을 했다, 열차 타고 가다가
총격을 받았다. 그 전방 북괴군 영내에 일제히 반기가 올려져 있고 군부 중심으로 심각한 권력투쟁이 진행 중인 것 같다. 전 전선에서 업적 찬양 방송, 김정일을 수령으로 내용도 엇갈리고 있다. 이거를 호외로 돌립니다. 예전에는 무슨 인터넷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이거 정식 신문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 그냥 찍어서 뿌리는 아주 속보를 말하는 건데요. 북괴 김일성이 총 맞아 피살됐거나 심각한 사고가 발생, 그의 사망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김정일을 수령으로 모시자는 대남 방송을 했다. 이렇게 이제 오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날 공식 신문에 김일성 피격 사망 이렇게 하고, 동경에서는 군부 불만 세력이 저격했다. 뭐 김정일도 실각설, 그러니까 김정일까지도 쫓겨났다. 이런 본인들의 희망사항을 이렇게 톱뉴스로, 호혜에 이은 톱뉴스로, 일면 톱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시대 오보를 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역사상 무슨 3대 오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저기 무슨 헤이그에서 이준 열사가 그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다 하는 오보가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 오보가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의 신탁 통치를 결정했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내용으로 돼 있다. 이런 식의 오보. 그것이 이제 해방공간에서 큰 혼란을 가져오죠. 뭐 그전 일이라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반탁운동, 신탁통치 반대운동, 그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진실을 왜곡해가지고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는지 아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로 3대 오보로 유명한 사건인데, 뭐 이거는 그 뒤로도 북한에서 또 누굽니까? 현송월 피살, 뭐 요런 얘기도 또 오보로 해놓고 여전히 지우지 않고 있다는 질타를 계속 조선일보가 받고 있죠. 이 86년도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85년 총선 결과 이후에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이 군부 독재 정권이 본인들의 어떤 불안감을 국민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이어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김일성은 실제로 언제 죽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86년 11월 달부터 조선일보는 사망했다고 호해를 냈는데, 실제로 김일성이 사망한 거는 94년 7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8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그리고 94년 7월 8일이라고 하는 거는 김영삼과의 어떤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이제 사망을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그러니까 김영삼 씨가 나중에 내 기운에 눌려가지고 김일성까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도 안 되는 과시를 하는 무슨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하튼 이렇게 이제 뻔뻔한 아주 역사적인 오보를 내고도 지금 여전한 구독률, 무슨 영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실을 오도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잘못된 방향으로의 어떤 선동을 멈추지 않는 이 조선일보 역사는 다시 입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유명한 대국민 사기극이죠. 역시 86년도에 이 금강산댐이라는 거를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이 금강산에다가 댐을 지어가지고 수공을 계획한다. 그러니까 댐을 유사시에 이제 이게 열어가지고 폭파하거나 수문을 일제히 열거나 해가지고 물을 막 쏟아지게 해서 내려보내면 우리 서울이 이렇게 다 잠긴다. 여기 지금 이렇게 서울시청이 뭐 반쯤 서울시청이 완전히 잠겨가지고 여기 지붕만 남고, 대우빌딩 서울역 앞에 여기도 이렇게 다 잠기고, 장충체육관도 지붕만 남고, 종합청사도, 정부 종합청소도 반쯤 다 잠기고, 국회의사당은 뭐 완전히 잠기고, 한강 아파트가 다 침수되고, 63빌딩도 이만큼이 잠긴다. 뭐 이런 식의 완전한 거짓말을 이렇게 날조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당시 안기부가 주도했던 공작이었다라는 것을 감사원 감사로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때 그 감사를 진행한 사람이 이 세력들의 그 힘을 등에 업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계속 떨어지게 되는 이회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밝혀낸 사안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부정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저희 첫 시간에 그 이승만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었던 공직자로서 박정희가 남긴 글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들끼리는 이런 역사들을 계속 지우고 싶고 어떻게든 호도하고 싶고 거짓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때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을 했던, 그리고 이때 이제 무슨 그 메인 뉴스 시간에 수조를 갖다 놓고 물을 채운 다음에 거기다가 뭐 국회의사당 모형 같은 거 이렇게 담가 놓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짓말을 했죠. 한강 물이 넘치게 되면 마포가 잠기면 잠겼지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이 왜 잠기겠습니까? 그 섬이고 옆으로 다 흘러가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의 거짓말을 했고, 더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건 그때 이거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맞다, 이 말이 맞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학자 중에 있죠. 이제 되게 토목공학자들, 뭐 이제 댐 건설과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들한테까지 성금을 내게 해가지고 평화의 댐이라는 거를 짓게 됐는데요. 그 평화의 댐 사기 사건, 그때 나서서 그 뉴스에도 나가고 국민들을 상대로 이게 북한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가지고 우리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서울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이렇게 밝혀졌으면 지금 이 정부에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일을 털어가지고 뭐 당시에 관련된 분들을 자꾸 이렇게 흠집을 내고 또 검찰로 자료를 넘겨가지고 무슨 저 수사로 이어지게 만들어서 기소하고 뭐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이때 이렇게 이런 일들이 확인이 됐으면 김영삼 정부 때 이제 확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 전두환 때 저질러진 일이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곡학 아세했던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적어도 국립대 교수라면, 서울대 교수였으니까 국립대 교수라면 더더욱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큰 책임을 물어서 파면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멀쩡하게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서울대 총장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계속 청산하지 못하고 이어지는 역사가 시대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나쁜 흔적을 남기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웅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박종철 열사에 관한 그 진실을 숨기려고 했던, 축소 수사를 하려고 했던, 또 그런 시도에 가담했던 검사들이 나중에 승승장구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머리 쳐들고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일, 뭐 저는 뭐 그때 막내라서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대법관이 됐던 사람,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시절에 잘못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리하거나 단죄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친일청산을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늘 속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앞으로 당겨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1989년이 되면 이 문익환 목사가 방북을 하시게 되고, 또 임수경 뭐 평양세계축전 참석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이때 이게 민간 분야에서는 여전히 이 통일을 위한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권력은 이제 이걸 단죄하고, 당시에 이제 소설가 황석영 선생, 뭐 여기 이제 유원호 선생은 이제 함께 가셨던 분이고요. 이렇게 그 통일을 위한 좀 물꼬를 트고자 했던 이런 계속되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도 꼭 한번 기억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이때 이제 너무나 되게 충격적인 뉴스였죠. 사실은 당시에 이제 이렇게 문익환 목사가 평양에 도착하셨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놀라고 했었는데, 또 평양 세계 청년학생 축전, 그러니까 88년도 올림픽이, 서울 올림픽이 벌어지고 그걸 통해서 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고 많이 알려지게 되고 이러니까 그걸 만회하고자 이제 북한 정부가 평양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라는 걸 이제 기획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임수경 학생이 남한 전대협 대표로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는 이제 노태우의 신복이었던 박철원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흔적이, 박철원은 북방 정책이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밀사라고 인정이 되고 권력 쪽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똑같이 평양에 있었지만 나중에 결과는 그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좀 의미가 있는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라진 것들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것도 그냥 한번 중간에 이 답답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옛날 생각 한 번씩 이게 이제 그레이하운드라는 옛날 고속버스죠. 여기 보면은 이분이 고속버스 운전사, 고속버스 기사님들의 유니폼이고요. 여기는 고속버스 안내양분의 유니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 기장하고 스튜어디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시에 고속버스가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급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유니폼을 입으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다 소위 말하는 고속버스 안내양이라고 불리던 분들이고요. 또 시내버스의 이 꽉 찬 이 만원 버스를 정말 이렇게 막 차에 매달려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문 잠그고 여기서 이제 토큰이나 회수권을 받던 이 안내양의 모습, 이런 거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들도 역시 이제 고속버스 운전사하고 안내양 같은 분들인데요. 보십시오. 이 버스도 벤츠입니다, 당시에. 근데 이런 이제 그 안내양들이 나중에 여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 그 기억에만 남아 있고, 이분들이 언제 없어졌지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제 또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게 1989년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 안내양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그래서 옛날 생각, 또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가, 또 이 힘든 와중에도 지금은 이제 뭐 즐거웠던 추억 같은 걸 또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이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당시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고 또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게 3S 정책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요게 제가 대국민 심리전이라고 지금 제목을 달았는데, 스포츠, 섹스, 스크린. 그래서 1981년도에 바덴바덴에서 88 올림픽 유치를 발표하게 되고, 86년 아시안 게임도 유치하고,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출범하고, 83년도에는 프로축구가 출범하고, 프로씨름, 이때 뭐 이만기, 황대웅, 강호동, 이봉걸, 이준희 장사 뭐 이런 분들이 쭉 나오시게 되죠. 농구대잔치도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삼성전자와 현대건설 간의 어떤 이충희, 뭐 김현준, 신선우, 이런 분들의 그 맹활약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포츠에 열광하게 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정치에서부터 떼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82년도에 야간 통행 금지를 37년 만에 해제하면서 성매매 업소가 급증하고, 그 다음에 VTR의 보급으로 이 야동 포르노 테이프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어떤 국민들의 말초적인 감정,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하여튼 현실로부터 좀 관심을 끄시라, 뭐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스크린이라고 해서 80년 12월 1일부터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고, 에로 영화가 여기 지금 이제 포스터가 몇 개 나오는데요. 뭐 에마 부인 이런 것들이 이제 히트치던 때가 이때고, 매춘이라는 영화가 또 있었고요. 이런 영화가 급증하고, 달동네 전원일기 뭐 이런 드라마들이 이제 히트를 하던 이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80년 12월 1일 날 컬러 텔레비전 방송 시작되는 거, 이게 이제 보통 그때 당시 14인치 컬러 텔레비전이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비싼 값에 팔리던 텔레비전인데, 우리나라가 텔레비전을 조립해가지고 수출하던 국가였거든요, 컬러 텔레비전을. 근데 컬러 텔레비전 컬러 방송을 계속 하지 않았어요. 박정희가 못하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컬러로 방송을 하게 되면 컬러 화면을 통해서 빈부격차가 적나라하게 보여지게 되니까 그냥 흑백으로 송출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정희 때는 우리가 다 기술이나 장비를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컬러 방송을 하지 못하고, 80년 12월 1일 날 전두환의 대국민 유화책 중에 하나로 이 컬러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빠르게 방송한 컬러 방송이 아니고 아시아에서 가장 늦은 순서로 네 번째 컬러 방송이랍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 뭐랄까 이렇게 갇힌 사회였다. 갇혀진 사회였다. 장막을 치고 뭔가를 가리려고 했던 사회였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80년대 3S 정책에 대해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되짚어보면 이런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거를 이렇게 유도한다. 그 로마가 콜로세움을 건설한 것도 비슷한 이유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이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다. 예. 다시 이 청문회와 오공청산에 관한 얘기. 이 사람이 이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시대에 19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자동차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전폭적인 자금 지원이나 어떤 그 저리융자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대재벌로 이제 성장을 하죠. 당시에 랭킹 1위의 기업이었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초선 의원 시절에 이 정주영 씨에게 그렇게 그 권력이 원하는 대로 자금을 널름널름 갖다 바치면서 그 현대의 건설 현장에서 당신의 부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가 다치고 숨져간 노동자들에게 배상해주고 그분들의 생활을 돌볼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주는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 아까웠느냐라는 질타를 하는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튼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도 88년도에 4.13 총선이 있었고 그 4.13 총선에서는 여소야대로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도로 쫙 갈라지면서 민정당 의석이 그 과반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노태우가 이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또 노태우는 중간평가를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중간에 자기가 제대로 대통령 하고 있는지 평가를 받겠다 이런 거를 공약하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군부 독재 주역이고 누가 봐도 전두환의 뒤를 잇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민주화의 열기에 좀 겁을 먹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민심을 달래야 되고 거기에 숙여야 된다라는 걸로 보통사람이라는 보통 사람의 시대라는 구호들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국민들을 속였고 그 다음에 중간 평가를 받겠다. 그럼 나중에 이제 물론 그걸 백지화합니다만은 근데 그 88년 총선의 결과로 이 청문회가 그 국회에서 처음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88년도에 그 개헌 이후에 이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87년도에 이루어졌던 개헌 이후로 88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국회에서 이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국정감사가 이제 부활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청문회와 국정감사가 다시 리셋돼서 시작되는 때가 이제 80년대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제 전두환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백담사로 가게 되고요. 이게 이제 그 노태우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가는 거고, 그 뭐 지금 이제 이 백담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전두환이 기거했던 방 이런 것들이 무슨 관광상품처럼 돼 있는데, 여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역시 우리는 이걸 청산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청문회가 89년까지 이어져서 그 마지막 날 전두환이 국회 연단에 서서 최종적으로 자기 입장을 뭐 이거는 뭐 해명도 아니고 그냥 연설하는 식으로 써준 거를 낭독하다가 거기 이제 당시에 평민당 의원들이 나가서 항의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여튼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우리는 1990년대를 또 맞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이 군부의 폭력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86년도에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 있었던 이제 그 기가 막힌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잘 모르시는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국방위 회식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방위 회식 사건. 그러니까 86년 3월 21일 날 있었던 일인데 국방부 후문에 가면 그 요정 형식의 그 한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그 국방위원회, 국회 국방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거기서 군인들하고 이 국회의원들이 회식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떤 식사를 하는데 그 공공기관이 양 기관이 이렇게 있으면서 식사를 한다고 할 때 이 대개는 어떤 사람들이 접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하급 기관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대등한 위치에서 무슨 그 뭐 우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하자 그러면은 더 센 기관이 있는 쪽으로 가서 밥을 먹게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때는 이제 국방부 후문 쪽에 있는 그 삼각지에 있는 식당에서 회식을 하기로 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끝난 직후에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국방위, 외교위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좀 선수가 많은 의원들이 가서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제목 보십시오. 손님 불러놓고 패다니 신민 흥분 국회에서 추궁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취중 우발 사건 그리고 국회 국방위 회식 사건 이렇게 지금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식당에서 국회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거기서 밥 먹고 놀기로 했는데 거기 그 김동영이라는 당시 그 김영삼의 최측근이죠. 그 야당의 원내 총무 당시에 원내대표가 아니고 원내 총무라고 했는데 원내 총무가 이제 먼저 도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갔더니 그때는 이제 여야가 함께 다 회식을 하는 건데 야당 의원들만 와 있고 그 김동영 씨는 원내 총무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팀장격인 셈이잖아요. 가니까 아무도 안 와 있어가지고 아니 왜 여당 의원들은 하나도 안 와 있고 이제 군인들은 몇 명 이제 앉아 있었고요. 왜 똥별들만 앉아 있어? 이렇게 이제 농반진반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던 군인들이 이제 조금 비위가 상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세기라는 사람이 당시에 민정당 원내 총무였는데 이 사람이 좀 뒤늦게 이제 거기 옵니다. 그러니까 정동호라는 별 3개짜리 육군 참모 차장이 그 이세기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여당의 원내대표면은 꽤 그 의전 서열이 직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어깨를 붙잡고 가가지고 술을 먹이면서 반말을 섞어가지고 왜 이 새끼 왜 늦게 왔어? 이세기 의원한테 이 새끼 왜 늦게 왔어? 늦게 와가지고 우리가 똥배라는 소리나 듣게 하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남재희라는 당시에 민정당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고 나름 거기서는 이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래도 이제 완전 이런 꼴통들하고는 다른 좀 원로 대접을 받는 분인데 이분이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여당의 원내대표한테 군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술잔을 던졌다는 거예요. 술잔을 던져가지고 이제 벽에 딱 이게 부딪혀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일제히 나서가지고 이 의원들을 두들겨 팬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세기 뭐 저기 남재희 이런 사람들이 다 얼굴이 막 퉁퉁 붓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 날 국회에서 김용철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그 인준투표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날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에 여소야대라고 제가 여소야대가 되기 전 국회이긴 합니다만은 김용철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았고 결국 김용철이라는 사람은 대법원장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표결에 그 원내대표가 원내 총무가 참석을 못할 만큼 두들겨 맞은 겁니다. 군인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었다. 이게 지금 손님을 불러놓고 패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을 하면서 국회에서 그냥 이렇게 군인들 앉혀놓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냥 그때 그 뭐 이 새끼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술 먹이고 했다는 그 정동호라는 사람 하나가 그냥 옷 벗는 걸로 끝났는데 뭐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검사들은 이 국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히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들은 그냥 와가지고 뭐 압수수색하고 뭐 무시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1당의 대표를 그냥 완전히 뭐 피의자 취급하면서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공범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그 한동훈의 언행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행태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쿠데타 세력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 이런 말씀을 좀 뭐 가슴 아픈 얘기지만 뭐 하여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뭐
1980년대는 컬러 TV와 뭐 이주일과 조용필의 시대였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당시에 컬러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스타들을 이제 기억하시게 되고 하는데, 그 와중에 국민의 눈을 가려놓고 이 사람들은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났고, 그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우리는 민주화를 시작하는 길로 들어섰고, 저는 그때 이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길만 있을 줄 알았는데, 노태우가 당선되는 거에서 정말 엄청난 좌절을 한번 겪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나마 90년대로 넘어가면서 김영삼, 김대중, 또 2000년대 들어가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까지 조금씩 더 민주주의에 친숙한, 그리고 권위주의를 버리는, 그 다음에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명박 박근혜를 통해서 한번 퇴행이 이루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한번 극복했나 했더니 또다시 이렇게 더 심각한 퇴행이 벌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이 1980년대의 흔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마음 아픈 일인데 하여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조영래 변호사님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조영래라고 하는 분은 뭐 민변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변호사들이, 법률가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조영래라는 분이 남긴 흔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이제 그 성고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지금 권인수 구원, 당시에 이제 권인수 학생과 함께 이렇게 나오는 조영래 변호사님의 모습인데, 이분이 이제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이 조영래 변호사가 여기 이제 전태일 평전이라고 돼 있죠.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요 책을 쓰신 분인데, 수배 중에 전태일 기념관 건립위원회 역금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쓴 건지를 모르고 그냥 숨기느라고 이 조영래 변호사님이 쓴 책이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채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모든 대학생들의 필독서라고 생각할 만큼 열심히 읽었던 책이기도 한데, 이거를 인세로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돈일 거잖아요. 이게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이거 내가 쓴 책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민주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후에야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거는 조영래 변호사가 쓴 책이다 라고 하는 게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태일 평전이라는 걸로 제목이 바뀌었고요. 지은이도 조영래라고 이제 명기가 돼 있는데, 이런 어떤 정말 겸손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의 경지에 이르렀던 대단한 분이고, 그 다음에 김지하 양심선언이라는 이 글이 유신 시절에 굉장히 유명한 그 문건이거든요. 김지하 씨가 왜 유신에 반대하는가, 왜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왜 그런 글을 쓰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김지하 씨가 노벨 문학상, 뭐 노벨 평화상 후보로까지 이름이 언급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가장 김지하의 문학성을, 김지하의 지성을 입증하는 가장 훌륭한 문건이다, 문장이다라고 얘기되던 글인데, 이거를 김지하 시인이 쓴 게 아니라 조영래 변호사가 쓴 거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김지하 씨의 토로로 밝혀지게 됩니다. 이것도 거의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김지하 씨가 토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런 글조차도 이거 내가 쓴 거야 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김지하 선생의 글을 받아서 전했다라는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하고, 이런 진상이 세상에 알려져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싸우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달라,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멈췄던 분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향한 이 조영래 진심과 또 진실 앞에 이게 보였던 이 겸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그래도 계속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로 남아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조영래 변호사님의 이 김지하 양심선언의 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백성을 사랑하는 위정자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피와 시민의 칼을 두려워하는 권력을 바란다.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압제에 대한 끝없는 거부를 뜻하는 것이다. 압제에 대한 끝없는 거부를 뜻하는 것이다. 백성을 사랑하는 유정자를 바라는 게 아니라 시민의 피와 시민의 칼을 두려워하는 권력을 바란다. 이 말씀을 쓴 게 1975년인데 지금 거의 50년이 흘렀는데 우리가 시민의 피와 시민의 칼을 두려워하는 자를 지금 자에게 권력을 맡겼는지, 그 자는 과연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이 시민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시민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하네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 조영래 변호사님에 대한 기억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조영래 변호사님이 쓴 글이 정말 여러 가지 너무나 마음을 울리는 글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깊이 남고, 이거를 제가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서 검사들에게 의원 시절에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 글을 본 적 있느냐 했더니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그 조직이 그 모양 그 꼴로 된 것이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제가 한번 이 글은 꼭 좀 소개해드리고 기억에 남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1년 12월 검사 15시절 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검사 15라고 하는 거는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 조영래 변호사님은 일찍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는데 그 수배가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배가 돼가지고 사법연수원을 나중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그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겨우 사법연수원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66학번인데 1980년도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게 되고, 사법연수원 2년차 때 각 기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실무수습을 하거든요. 그때 검사의 일을 이제 대신 해보는 이 이제 15 시절이 있는데, 그때 쓴 일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실천은 못하였으나 4개월 동안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제1보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가족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친절한 자세를 흩뜨리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권력을 가진 자의 우월감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을 위축시키거나 비굴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이것만 해낼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은 수가 없겠다. 만약 친절히 해서 일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마침내 승인하게 되는 일이 만의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나에게 더할 수 없는 심대한 패배가 될 것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아도 좋다고 한다면, 혹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인간성에 거는 우리의 모든 신뢰와 희망은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을 기억하는 검사가 단 10명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꼴로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또 최소한 이거를 교육하고 기억하는 사람들만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집단으로 검찰이 전락하고 타락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좀 슬프고 답답한 일이고요. 늘 하여튼 이게 그 머릿속을 맴도는 문장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권력을 가진 자의 우월감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을 위축시키거나 비굴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이것만 해낼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은 수가 없겠다라고 얘기한 이 검사 15시절의 말씀을, 그 검사 출신인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보이고 있는 그 언행을 보시면 얼마나 이 정말 허접한, 정말 못된 인간들이 그 과도한 권력을 부여받고 그거를 휘두르면서 그 못된 짓을 일삼으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냥 이 자체로 너무나 입증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또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꼭 뭐 검사가 아니더라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권력 관계라는 게 꼭 생기게 되는데, 뭐 직장에서의 상하급자, 심지어 집안에서 뭐 부모 자식 관계 뭐 이런 데서도 늘 있게 되는데, 함께 좀 기억하시고 새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조영래 변호사님하고 너무나 대비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 사람 기억하십니까? 이 여상규라는 법사위원장, 조국 장관 청문회 때 이 사람이 부리던 그 고압적인 태도와 난동을 기억하실 텐데요. 뭐 지금 김도읍 같은 사람이 뭐 이 사람을 더 능가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도 간첩단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고정간첩 3개망 15명을 검거했다라고 안전기획부,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를 합니다. 10년 동안 암약을 했다. 거주지와 직장을 무대로 10년 동안 암약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난파간 간첩에 포섭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군사독재 시절에는 이 어부들이 특히 피해를 많이 보십니다. 이 어민들이 특별히 어떤 사회적인 권력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생활을 하니까 고기를 잡다 보면 이렇게 북쪽으로 고기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 이렇게 그 조류에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북쪽에 강원도 지역에 있었던 그 어민들이 무슨 간첩으로 엮여가지고 처벌받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진도에서 진도 간첩단 사건이라고 두 번을 하거든요. 두 번을. 첫 번째는 1970년대 말에 있었고요. 79년쯤에 있었고, 두 번째는 80년 1월 19일, 81년 7월 31일 이렇게 이제 기소, 수사, 재판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진도에서 그 소위 간첩에 포섭돼 가지고 그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무슨 뭐 군사 기밀을, 진도에 있는 어민들이 뭘 알겠습니까? 거기 있는 뭐 해안 초소가 어떻게 돼 있다. 뭐 그거는 진도에 부대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안 초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진도에 무슨 뭐 중요한 기관들은 어디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군사 기밀이고 그게 간첩 행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갖은 고문을 해가지고 이 사형 선고까지 하거든요. 주범이라고 한 사람을 몰아가지고.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서 이 81년 7월 31일에 다시 한번 2차 사건을 이제 만들어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79년, 80년 이 와중에 사형 선고를 하게 되고 81년도에 이제 2차 사건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거는 당시에 재심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1980년에 광주항쟁이 있고 나니까 이 북한 또 간첩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 호남 지역의 민주화 열기를 억누르고, 그 다음에 그 광주 민중항쟁의 진실을 호도하려는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호남 지역의 간첩단 사건을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지 않아서 도저히 어떻게 뭐 간첩하고 연결될 수 없는 분들인데, 한 번 이제 그 어거지로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적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고문을 통해서 이제 수없이 많은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이분들이 그 맞춤법에도 맞지 않는 글로 판사한테 탄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이 시간에 충분히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강연이 마친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진도 간첩단 사건이라는 걸 꼭 검색해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때 말도 안 되는 고문으로 조작된 이 사건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한 재판부에 이 여상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재심으로 전부 다 무죄가 되고 이런 진실들이 다 밝혀진 다음에 이 SBS에서 취재를 하면서 여상규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당시에 이 참여했던 판사로서 이 사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 전화 통화에서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그 여상규 씨의 목소리가 방송이 된 적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정을 운운하고 법사위에서 법안을 심사한다고 하고 그 편파적인 진행을 통해서 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하는 이런 행태들을 했던 사람의 과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피해를 봤던 이 수많은 분들, 정말 배운 거 없고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정을 해야 했던 이분들의 이 가슴 아픈 그 호소, 이런 것들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여기에서 이렇게 재심으로 무죄를 받고 피해를 받은 분들이 이제 국가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저 시효가 지났다 해서 배상을 못 해준다 이렇게 또 기각시킨 게 우리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뒤늦게 그러니까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도저히 무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는 5년이 지나고 나면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3년이 지나고 사실이 있고 발생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제한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청구를 하게 되면은 아니 5년 지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지금 기각해버리는. 그래서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국회는 이 논의를 그냥 계속 미루기만 하고 그 논의를 미루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법안이 심사되는 것조차를 이제 반대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게 이분들은 국가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라고 그 절규를 하시는 그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판사한테 호소했는지. 심지어 얘들이 고문을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 네가 여기서 간첩이라고 인정하고 자백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를 데려다가 발가벗기고 물고문을 하겠다. 아내를 데려다가 발가벗겨서 네 눈앞에서 겁탈하고 고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협박을 하면서 사람 하나를 이렇게 간첩으로 만들고 그 사형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특히 이거는 중간에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해서 분명히 조작된 것 같다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일부 인정해가지고 파기한 적도 있거든요. 2차 사건에 대해서는. 근데 그렇게 파기를 하게 되면은 일부 혐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형 선고가 돼서 올라갔는데 일부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빠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2심으로 내려가서 다시 형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형을 안 해야죠. 근데 또 사형 선고를 해가지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게 70년대 인혁당 사건이 1차, 2차로 있으면서 사법살인이라고 했는데 80년대에는 사법살인의 대표적인 사건이 이 진도 간첩단 사건입니다. 역시 1차, 2차로 있었고 대법원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역시 여기에 이제 2심에 관여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하는데 관여했던 사람 중에 최종영이라는 판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대법원장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심 사건으로 왔을 때 법원 내부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본 판사들이 충격을 받고 정말로 적나라한 반성문을 썼는데 그거를 고위 법관들이 그 친구들을 야단을 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판사들이 다 당대 엘리트들이고 너네들의 선배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치욕적인 역사의 주역으로 매도하는 글을 후배 판사가 쓸 수 있느냐 라고 그 선배 판사들이 후배 판사를 압박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법원. 그러면서 언론 앞에서는 뭐 뒤늦게나마 저희가 뭐 과오를 반성하고 뭐 이런 일들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거부하고 결국 본인들의 그 사법농단의 주역이었던 양승태한테는 그렇게 많은 혐의에 대해서 그냥 다 무죄를 선고하고 그러면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했던 자들인 윤석열과 한동훈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이렇게 꼬여있는 이 문제들을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먼저 이거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월북자 가족 간첩 사건의 공통점을 그 국정원 진실 그 규명위원회가 이 발표한 내용에 지금 담겨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고정간첩으로 검거되지만 정작 월북자는 검거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일부 사건들이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행위로 얻어진 자백에 기초할 뿐 구체적인 물증을 갖고 있지 않다. 세 번째, 월북자가 난파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네 번째, 월북자의 난파 시점이 빠르면 50년대 후반, 늦어도 60년대 초반으로 설정돼서 수십 년간 암약한 고정간첩단으로 발표된다. 다섯 번째, 거창한 발표와 긴 활동 기간에 비해 간첩 혐의는 아주 빈약하고 오래된 것이다. 수십 년간 암약했다는데
겨우 탐지한 군사 기밀이 바람 쐬러 갔다가 정박해 있는 배를 봤다는 정도다. 여섯째, 연고자 중심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 대부분 일가 친척을 포함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 되곤 한다. 그 일가족이 쑥대밭이 된다. 일곱 번째, 당국이 오랫동안 지켜본 사건이 많았다. 요시찰 인물로 밀착 감시를 받았다. 그런데 허위 자백에 대한 이유를 추궁당한 사람들이 한 말을 보면 월북한 동생 때문에 과거에도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항상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번에 또 가족들과 함께 와서 여러 날 조사를 받게 되니 가족들에게도 면목이 없고 친구를 만났다고 해야 가족들이라도 풀려날 것 같고 허위 준술이라도 해서 형을 받게 되면 당국의 감시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죄를 만들기 위해 허위 준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허위 증언을 해서라도 차라리 감옥에 한번 가고 털어버리고 싶다라고 말을 한 건데 이게 장기간 계속 사찰을 당해야 했던 사람들의 현실이나 심경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기고 백서로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제대로 보도되고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이 말씀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면서 간첩단 사건에 관련된 분이 이렇게 써서 냈습니다. 84년 11월 15일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최고형이라는 말을 제대로 쓰시지 못해서 이렇게 최고형까지는 너무나 가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과하다는 말을 이렇게 가하지 않습니까? 넓으신 마음으로 이 못난 소인을 한번 살려주세요. 판사님, 형법에 의한 벌만 주십시오. 판사님. 이분이 결국 이렇게 했는데도 사형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모든 걸 안고 갈 테니 제발 우리 식구들은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글을 썼는데도 돌아가셔야 했던 이런 역사를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본인들의 이런 독재의 흔적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조작하고 이런 분들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고 아무런 반성이 없고 여전히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눈을 부라리고 있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참 좀 흘렀는데요. 너무나 어두운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때 이제 축구 시즌은 이렇게 해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1979-80 시즌에 분데스리가가 이제 50주년이 됐는데 이때 이제 베스트 11을 발표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 공격수 3명이 이렇게 뽑히잖아요. 포지션별로 여기 골키퍼부터 맨 앞에 전방 공격수가 뽑히는데 여기에 베스트 11으로 뽑힌 분이 우리 차범근 감독님입니다. 이때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슈퍼스타로서 세계 최고의 리그였던 분데스리가에 가가지고 분데스리가에서 뛰면서 지금도 독일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는 우리 차범근 감독님의 모습. 이게 그래도 당시에 우리 국민들에게 좀 자부심을 줬던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꼭 넣고 싶었고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제가 최근에 차범근 감독님 뵌 적이 있는데요. 그날 서울에 보면 영화를 보고 오셨대요. 근데 보고 오셔가지고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한참을 펑펑 울었다고 그 사모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셨느냐 그랬더니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켰는데 우연히 5공화국 또 제6공화국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시절을 다룬 그 다큐멘터리가 나오더랍니다. 텔레비전에서.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계속 보셨대요. 근데 차범근 감독님이 이제 70년대에 독일로 가서 80년대 중반까지 독일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오시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서 한국에서 벌어졌던 일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정확히. 그때 직접 경험한 일들이 아니니까.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고통을 받고 많이 또 싸워왔는가라는 걸 이제 그 기록물을 보시면서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그 눈물이 펑펑 났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서도 그 속상한 게 있었는데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고통을 받고 싸우는 와중에 그냥 외국에서 내 한 몸 생각하고 프로선수로서 성공하겠다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돈을 벌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닌 한 사람의 선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다. 그것 때문에 벅차서 그냥 눈물이 자꾸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되게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렇게 진심을 가진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탱되고 있지 않았나 싶었고, 이런 분들을 또 자랑스럽게 기억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항상 지금 무슨 뭐 60대, 70대가 윤석열과 이 정부를 지지한다, 이런 데서 오는 뭐 실망이나 한탄 또 분노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80년대를 생각해 보면요, 1970년대에 세계적으로 악질적인 유명한 독재자들은 다 70년대에 이렇게 밀집해 있거든요. 몰려 있습니다. 마르코스도 그렇고 무슨 이디 아민, 폴포트, 뭐 피노체트 이런 놈들 다 70년대 그 박정희. 그런데 이제 그 70년대의 청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사회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고 민주화운동 시위에 앞장섰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80년 6월 항쟁은 뭐 대구, 부산, 마산의 길거리가 다 불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험한, 그러니까 뭐 대단한 민주화 운동과 그 시위가 있었는데, 그 지역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정치적 인식이나 이 현실을 보면 과거를 어떻게 그렇게 잊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에 직접 나서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빚을 생각하고 거기서 박수를 치고 그 최루탄으로 그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된 대학생들에게 그걸 닦으라고 휴지를 던져주고 또 그걸 숨겨줬던 그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당시에 20, 30대, 40대였거든요. 그때 30, 40대였다는 분들이 70년, 80년대 30, 40대라는 분들이 지금 60, 70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에 와서 이 시대를 다 잊고 오히려 이 시대보다 더 못한 것을 우리나라를 만들고 있는 이 정부의 지지 세력으로 남아있다? 이 사람들을 지원하고 지지한다? 그리고 지지율이 항상 거기서 제일 높게 나온다?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될까? 저는 그게 항상 의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겪었던 그 시절을 무엇으로 기억하고 어떻게 소화했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모습은 이때에 비춰서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절에 보였던 모습하고 그 행태들이, 또 그때 등장했던 그 군인들의 무도한 폭력, 그다음에 거기 빌붙어서 곡학아세하는 지식인, 진실을 외면하고 약자에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던 그 판사들, 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독재에 영합해가지고 진실을 가리려고 했던 검사들, 그리고 국민들의 눈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했던 그 정치 권력, 이런 것들이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어떤 점이 다릅니까? 이 정부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살면서 고개를 쳐들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우리는 조영래 변호사님을 50도 안 되는 나이에 잃고 조영래를 추억하면서 조영래의 글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통탄해야 되는 이 현실, 그리고 조영래 변호사 같이 뛰어난 분들도 어떻게든 자신을 좀 낮추고 가리고 그 민주주의의 성취라는, 그 다음에 정의와 인권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몸을 던지셨는데,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과 지금 국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의지를 가지고 또 나를 뽑아주시면 이 나라를 제대로 뭐 바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점들을 꼭 지난 시절을 거울 삼아서, 특히 지금 뭐 386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시작해서 586이라고 됐던 세대들, 이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시대의 주역으로 나서기 시작하게 된 게 이 80년대부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어떤 세대의 일원으로서 지금 이 나라를 얼마만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고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들을 꼭 한번 성찰하고 기억해 봐야 된다. 그리고 저때 저렇게 숨져간 분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 험악한 시기에 목숨을 던진 분들이 정말 너무나 많거든요. 그 망월동 묘역에 가면 다 만나보실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마석 그 묘지에도 있고 모란공원 뭐 이런 데 가서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분들 앞에 지금도 저희는 뭐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21대 국회에 안겨주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법, 유공자 보상법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지금 국회를 마감하기 직전에 처해 있고 당시에 그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또 거기에서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 말을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있고 또 앞장서서 크게 외치지도 못하고 있고 그 법과 제도로서 또 완성도 시키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더 저 생각 없고 더러운 것들에게 끌려다니고 지배받아야 되는 이런 현실을 그냥 감내해야 되는 이 상황 이런 것들이 이 80년대를 한번 되짚어 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를 각성시키고 지금 뭐 1987 영화를 얘기하고 서울의 봄만 앞세워서 떠들 게 아니라 이 시절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또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에 우리가 놓쳤던 것들, 이 시대에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것들을 그 남은 시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려고 했던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길게 읽어드린 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조영래 변호사님의 글이나 그 다음에 그 억울하게 사형당하신 그 김정인 선생의 글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남아 계실지 그리고 그런 글 정도는 꼭 다른 분들하고 함께 나누시는 게 어떨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혁당 사건, 진도 가첩다 사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것들하고도 그대로 또 맥락이 다 있는데요.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얼마만큼 발전해왔고 우리는 과연 어떤 민주주의를 이뤄냈다고 세계에다가 그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왜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고 왜 우리는 지금도 청산을 얘기하고 다시 가슴 아파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우리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또 마음을 다지는 또 우리의 각오를 새로이 하는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봄은 정말 진정한 서울의 봄으로 대한민국의 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 또 그런 지향 그런 희망을 꼭 잊지 않고 함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 1980년대 강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좀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강의는 재미보다는 좀 유익한 생각을 많이 나누는 그런 시대의 흔적을 함께 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